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 18호 태풍 미탁이 잠시 뒤 전남 지역에 상륙합니다. 미탁은 남부 내륙을 통과해 내일 오전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까지 곳곳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북미 실무 협상을 사흘 앞두고 북한이 SLBM을 발사한 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대정부 질문과 마찬가지로 국감도 첫날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고 여야는 곳곳에서 대치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오늘만 2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의심 신고 2건도 추가됐는데 태풍으로 차단 방역이 취약해질 수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의 한반도 상륙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태풍은 전남 해남에 근접해 있어서 곧 해남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해남에 상륙한 뒤에는 남부지방을 통과해서 내일 대구 부근을 지나서 오전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많은 비로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풍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먼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SLBM은 탐지가 어렵고 또 미국 본토도 위협할 수 있는 전략 무기여서 과거 발사체와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모레죠, 4일과 5일 미국과 실무 협상을 하겠다고 하고선 SL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한 게 다소 이례적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임박한 실무 협상을 겨냥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최영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우리 군이 포착한 시간은 오늘 오전 7시 11분입니다. 발사 지점은 원산 북동쪽 17km 해상. 미사일의 정점 고도는 910km, 비행거리는 450km로 탐지됐습니다. 지난달 10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뒤 22일 만으로 올해 들어 11번째 시험 발사입니다. 군 당국은 지난 10차례와는 차원이 다른 시험 발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했습니다.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쐈다는 점, 재원이 2016년 8월 잠수함에서 발사한 SLBM 북극성과 유사하다는 점이 이유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10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다만 이번엔 실제 비행거리를 짧게 하려고 일부러 발사각을 높여 쏜 것으로 보입니다. 고도를 올리면서 거리를 대략 한 450km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발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LBM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미국 본토에도 위협이 되는 전략 무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보다 SLBM에 더 민감합니다.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셈법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조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7월에 공개한 신형 잠수함의 전력화를 위해 SLBM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청와대는 발사 직후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네, 이병도 기자, 곧바로 NSC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황을 무겁고 또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발사 40분 뒤인 7시 50분부터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SLBM 시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간에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면서 5일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협상이 성공 개최돼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잠깐 분석이 나왔습니다마는 미사일 발사 이유를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북미 협상을 앞두고 청와대는 섣부른 예단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곤혹해 하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도대체 왜 지금이냐, 북한의 의도가 뭔지 나도 궁금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동안 단거리 미사일을 쏘다가 수위를 높인 건데 협상력을 강화하면서도 판을 깨지 않는 방법으로 SLBM 발사를 택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발사체가 SLBM이 맞는지 아닌지 현재는 추정인데 만약에 맞다면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아닌가요? 네, 청와대는 유엔 결의 위반 여부는 안보리가 논의할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미 협상이 막 시작되려는 시점에 신중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NSC 논의 결과를 보면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라는 문구가 포함이 됐는데요. 올 들어 북한의 발사에 따른 NSC 논의에서 의도를 분석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아침을 맞은 워싱턴에서도 공식 반응이 나올 텐데요. 청와대도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네, 청와대 이병도 기자였습니다. 이 북미 실무 협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의 SLBM 추정 미사일 발사는 앞서 설명한 대로 미국을 자극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번엔 워싱턴 가겠습니다. 네, 금철영 특파원, 미국 정부는 SLBM 추정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내진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백악관이나 미 국무부에서 나온 입장문은 없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각이 미국 시간으로는 1일 저녁 때입니다. 2일 아침 8시를 넘긴 현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고 미 국방부와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만큼 입장 표명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을 수행 중인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도발을 자제할 것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 언론은 여러 보도를 지금 쏟아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일단 북미 간 실무 협상을 앞두고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서 북한이 무기 고유고를 꾸준히 늘려왔고 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협상을 앞두고 북한의 군사 능력을 상기시켜서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긴장을 더 고조하겠다는 위협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특이한 점은 북한은 협상 일정을 4일이라고 발표하고 미국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 미사일 발사가 혹시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는 건지요? 네, 미국에선 협상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날짜로 미뤄볼 때 장소 역시 현재 확정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미 국무부는 협상 일정을 묻는 KBS 등 언론들의 질의에는 다음 주 내로 만날 예정이다라고만 짧게 언급했습니다. 협상 전에 신중함이란 분석도 있고 또 한편으론 실무협상 일정이나 의제와 관련해서 사전 조율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미국에서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해서 국방부 차관과 차관보가 유엔 결의에 따른 일사불란한 대북 제재가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양측 간 기싸움은 이번 협상 개시 발표와 함께 시작됐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네, 북미 실무 협상의 장소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4일이 예비 접촉, 또 5일이 실무 협상을 감안하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KBS 취재팀의 취재 결과 스웨덴 스톡홀름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4일 예비 접촉에 이은 5일 실무 협상. 북미 간의 만남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측 모두 협상 장소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협상 장소로 평양이나 판문점, 미국이 아닌 제3국 스웨덴이 가장 유력합니다.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내일 평양에서 베이징을 경유해 스톡홀름으로 가는 항공권을 예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명길 대사가 예약한 대로 항공기를 탈 경우 예비 접촉 하루 전인 내일 스톡홀름에 도착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은 북한과 미국의 대사관이 모두 있는 데다 지난 1월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그리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회동한 적이 있는 만큼 유력한 협상 장소로 꼽혀왔습니다. 북미 모두 장소 공개를 꺼리는 것은 협상의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안 밝히는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짐작컨대 아마 너무 많은 언론의 초점이라든가 취재가 따르면서 좀 준비 상황에 좀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아직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 북한은 어제 실무협상 하루 전에 이례적으로 예비 접촉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예비 접촉에서 조율이 되지 않으면 실무협상 개최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읽힙니다. 정부는 미국이 실무협상 개최를 사전에 알려왔다며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항상 긴장과 관심이 높은 곳이 일본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오늘 초반에 조금 우왕좌왕했습니다. 발사체가 2발이었다고 했다가 1발이라고 고치고 또 이게 SLBM인지 여부도 우리 정부를 인용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우리 정부의 미사일 정보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20여 분 뒤 일본 정부는 발사체가 2발이고 이 가운데 1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들어가기 직전 발사체가 2발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今朝北朝鮮が2発の弾道ミサイルを発射いたしました。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발사 2시간이 더 지난 때 회의는 끝냈지만 발사체의 종류와 고도, 비행거리 등 핵심 정보는 이때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후 관방장관이 다시 나서 발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2発の弾道ミサイルが発射された旨申し上げましたが、現時点においては1発の弾道ミサイルが発射され、2つに分離して落下した可能性があると考えられます。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여부는 이때까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そのような発表したことは承知をしておりますが、日本としては今まだ関連情報の分析をしているところで 그렇지만 일본은 관련 정보를 한국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군에게서 정보를 얻느라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최근 들어 가장 강한 톤으로 비난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 미사일이 떨어진 상황에서 안보 불안이 확산되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안보 불안 현실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소식입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이 자백을 하고 또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KBS는 오늘부터 실명을 공개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 이춘재가 자백한 범행이 살인사건 14건, 성범죄 30여 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범행 기간 8년 동안 2달에 한 번꼴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았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9건. 이춘재는 이 사건 모두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화성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5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14건의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진술한 겁니다. 이 씨는 또한 30여 건의 성범죄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범행 시기는 이 씨가 군에서 전역한 1986년 1월부터 처제 살인 사건으로 검거된 1994년 1월까지 8년. 이 기간 동안 2달에 한 번꼴로 살인 또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가 됩니다. 연인원 200만 명의 광범위한 수사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당시 경찰이 반복된 이 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던 겁니다. 그 동네에서 사는 용의자를 발견 못했다는 건 참 아무리 생각해도 좀 치욕적인데. 조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던 이 씨는 태도를 받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오래전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진술과 실제 사건 일시, 장소 등의 차이가 있다며 당시 사건 기록 등을 통해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화성 연쇄살인 5차와 7차, 9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 씨의 DNA를 확인했고 최근 4차 사건 증거물에서도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DNA 분석 작업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춘재는 자백 과정에서 자신이 한 짓이 드러나서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 자백한 뒤에는 범행 장소까지 그림으로 설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경찰이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춘재를 처음 찾아간 건 지난달 18일입니다. 20일까지 3차례 연속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강호순 사건을 수사했던 범죄심리 분석요원까지 투입해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혐의를 캐묻기보다는 친근감과 신뢰를 쌓는 데 힘을 쏟은 겁니다. 경찰은 이후 사흘 동안 조사를 잠시 중단하고 이 씨에게 생각할 시간을 줬습니다. 지난주 초 다시 시작된 조사에서부터 이 씨는 심경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이 4차와 5차, 7차와 9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들이댄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여러 건의 DNA를 통해서 너의 어떤 행위라는 게 입증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네가 어떤 사죄하고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백하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좀 말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도할 수 있죠. 이 씨는 언젠가 이런 날이 와서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 DNA 증거가 나왔다니 하는 수 없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백을 시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부터는 협조적인 태도로 스스로 기억을 더듬어가며 범행을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장소에 대해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이 씨가 범행을 기록한 자료를 갖고 있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목격자 등에게 썼던 법체면을 활용하지는 않고 접견을 계속하며 대화를 통해 구체적 진술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네, 경찰은 이춘재가 화성 사건 이외에 추가로 자백한 범행 5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허위 자백은 아닐 것으로 보고 청주와 수원에서 일어난 장기 미제 사건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화성 사건과 수법 유사한 이춘재가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이춘재가 화성에서 6번째 살인을 저지른 뒤 이듬해 1월 범행 장소에서 8km가량 떨어진 수원 화서역 근처에서 여고생이 스타킹에 손이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래된 사건이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89년 7월 이곳에서 다시 5km 떨어진 곳에서 여고생이 또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두 수원 사건 모두 화성 사건들과 채 10k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벌어졌고 범인 역시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 분들은 근자에 이사 오신 분들이라 하나도 모른다고 해서.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사건 현장은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스타킹을 이용한 범행 수법 등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비슷한 점이 있었지만 지역이 수원이라는 이유로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춘재가 화성 사건 외에 5개의 사건을 자백하면서 이 사건들이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5차 사건하고 거의 비슷해요. 피해자를 줄로 묶어서 팔을 뒤로 묶었다든지 피해자의 그 옷가지를 이용을 해서 묶었다든가 시신을 볏집단에다가 유기를 했다라든가 하는. 다른 2건은 청주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춘재의 마지막 화성 사건이 일어난 1991년 1월 이후부터 청주에서 처제를 살인했던 1994년 1월까지 이 사이 미제로 남아있는 청주 지역 살인사건은 모두 5건. KBS 취재 결과 이 가운데 4건은 피해자가 여성으로 손발이 묶이거나 옷이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네, 태풍 소식입니다. 태풍 미탁의 상륙이 임박했습니다. 상륙 지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남 해남 부근입니다.
태풍의 길목인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KBS 취재팀이 나가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 지금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희 취재진은 현재 방송 연결을 위해 밝은 불빛이 있는 흑산도항 여객선 터미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흑산도는 현재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거리에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흑산도 주민분들은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제가 만나본 흑산도 주민분들은 태풍이 무사히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흑산도는 오후 한때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져서 넘치기도 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정박된 배들이 서로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현재 목포 남서쪽 40km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포항에서 이곳 흑산도까지 80km가 조금 넘는데요. 태풍은 이미 이곳 흑산도를 지난 겁니다. 이곳 흑산도는 지난달 초 태풍 리닝 때문에 전복과 우럭양식장이 초토화됐는데요. 아직까지 접수된 태풍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흑산도뿐만 아니라 목포와 완도 등 전남 서남권에는 곳곳에서 태풍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목포와 완도, 해남 등에서는 주택가 도로 배수구가 막히거나 넘쳐 침수됐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무안군 삼양읍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마을이 물에 잠기고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잠시 뒤 태풍 미탁은 목포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되오니 피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태풍 상륙이 임박한 흑산도 소식 알아봤고요. 현재 태풍은 목포의 남서쪽, 제주 서쪽을 이미 지났거나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주를 연결하겠습니다. 문희정 기자, 제주는 벌써 항공편이나 배편 결항에 또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는데요. 태풍이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서인지 비는 크게 잦아들었고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강풍이 불고 있지만 바람의 기세도 많이 꺾였습니다. 제주 앞바다의 파도는 아직 다소 높게 일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제주도 전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현재 목포 남서쪽 약 110km 해상에서 시속 30km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태풍 미탁은 새벽부터 제주에 많은 비구름대를 몰고 왔는데요. 오늘 하루 한라산 윗세오름에 360mm 이상, 제주 동부 일부 지역엔 240mm가 넘는 비가 내려 각종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내일 낮까지 최고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는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풍으로 교통편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해상에 최고 9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면서 제주와 목포 등을 잇는 모든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제주공항엔 한때 윈드시어와 태풍특보가 발효돼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3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네, 제주 상황은 문준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어있는 남해안 여수 알아보겠습니다. 양창희 기자, 바람이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특히 만조까지 겹쳐서 피해 우려가 크다고요? 네, 밤이 깊어지면서 확실히 바람이 더 강해졌습니다. 강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따금씩 돌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는 한국 곳곳에 있는 음료수 캔이나 쓰레기 같은 잡동사니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위협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전부터 낮까지 전남 남해안에는 호우가 계속됐습니다. 오늘 하루만 여수와 고흥에 최대 200mm가 넘는 강수량이 기록됐고요. 오전 11시쯤엔 여수 초도가 시간당 89mm, 거문도는 82mm, 고흥에서도 시간당 5에서 6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여수 초도에서는 주택 15가구가 침수되면서 3명이 급히 대피했고, 고흥과 순천에서도 비닐하우스와 골목길,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지역에는 80에서 150mm, 지리산 부근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와 고흥 만조 시각인 오늘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에는 침수 피해 우려가 더 커서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가오고 있는 태풍은 내일 새벽 1시쯤 여수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태풍이 가까워지면 섬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5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수 상황은 양창희 기자가 전해드렸고 한 곳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륙 지점인 해남 위쪽의 전북 지역입니다. 군산 비응항에 취재팀 나가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 지금 현재
비가 굉장히 세차게 내리고 있군요. 네, 이곳 군산에는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고 바람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파도도 거세지면서 항포구에 묶인 선박들이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비응항은 태풍 북상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항포구에 어선을 밧줄로 동여매고 높은 파도에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아예 부두에 올려놓은 배들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북은 모든 지역과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군산과 부안, 고창 지역 어선 3천여 척이 피항했고 지리산 등 전북 지역 국립공원 4곳과 탐방로 61곳 그리고 하늘길과 바닷길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순창이 133, 남원이 126.2, 고창 96.6, 임실 82.5mm 등입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전북에 50에서 150mm, 지리산 등 산간 지역은 최대 300mm까지 더 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안과 섬 지역은 최대 초속 35에서 45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내륙 지역에도 15에서 30m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번 태풍이 잠시 후 전남 지역에 상륙하면 전북도 내일 새벽까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까지 서해안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평소보다 높을 시기여서 밀물대, 저지대 침수 등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비와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시설물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군산 상황은 진유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보신 대로 곳에 따라서 비나 또 폭우, 바람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태풍의 상륙이 임박했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방실 기자, 폭우가 어제부터 이미 시작돼서 여기저기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오기 전부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이유가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은 전면에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상륙 전부터 큰 비를 몰고 왔습니다. 이제 태풍의 상륙이 정말 임박했습니다. 기상청은 9시 30분쯤 태풍이 전남 해남군 화원반도 인근에 상륙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위성 영상을 보면 태풍의 중심은 점점 상륙하면서 흩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덮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시기적으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와 만나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을 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요.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지리산 영역에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를 퍼붓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누적 강수량을 보면 제주 산간 그리고 고흥 지역에 최고 36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 8시 30분엔 낙동강 김청교 지점에서 수위가 계속 상승하면서 홍수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지금이 10월인데 지금 시기에 태풍도 그렇고 폭우도 그렇고 대단히 이례적 현상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줄 태풍을 보면요. 대부분 여름철 그리고 7, 8월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을 합친 가을 태풍은 합쳐서 한 개도 되지 않을 정도인데요. 올해는 벌써 3번째 태풍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온난화로 지금까지도 이 바닷물의 온도가 29도 이상으로 뜨거운 것이 원인입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4년 연속으로 가을 태풍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좀 보죠. 원래 상륙 예상 지점이 목포였는데 해남으로 조금 바뀐 것 같고 또 시간도 10시에서 조금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태풍은 이제 전남 해남 부근에 상륙을 하겠고요. 이후에는 남부 내륙 지역을 관통하면서 개천절인 내일 오전 그리고 동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태풍이 지나는 내일 아침까지 강한 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 상황 대처가 어려운 야간에 이렇게 폭우가 집중되는 만큼 붕괴나 침수 위험 지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네, 태풍이 지나는 지점마다 위험하겠지만 특히 앞으로는 동해안 지역의 폭우가 최대 고비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추가 예상 강수량을 보면요. 동해안이 가장 많습니다. 최고 500mm 이상이고요. 영남 지역에는 최고 300mm가 예보가 됐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태풍이 통과한 뒤에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태풍이 몰고 온 덥고 습한 동풍이 북동쪽의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겠습니다. 과거 2002년 태풍 루사 때 강릉 지역에는 하루 870mm가 넘는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2000년 동해안 산불 지역을 중심으로 당시 3천여 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토사 유출 정도가 일반 산지보다 10배나 컸기 때문입니다. 물론 루사 때와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위성 영상을 보면요. 지난 4월 산불이 발생했던 강릉시 옥계 지역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민둥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일까지 동해안에선 위험 지역 접근을 피하는 등 최대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태풍에 관한 정보는 신방실 기자였습니다. 태풍 미탁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은 제주에선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택과 도로,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수도와 전기 공급도 한때 끊겼습니다. 안서영 기자입니다. 지붕이 날아간 집안에 가구들이 나뒹굴고 창문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순식간에 몰아닥친 돌풍에 주택 5채가 파손돼 주민 3명이 다치고 27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었고 진짜 자연이 무섭구나라고 다시 느꼈던 것 같아서 갑자기 이렇게 막 창문이랑 이런 게 깨지는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초등학교 지붕도 강풍에 힘없이 뜯어졌고 교실 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또 바람에 꺾인 나무가 전선 위로 쓰러져 부자업 등 900여 가구가 정전되고 인근 신호등이 부러졌습니다. 낙뢰를 맞아 불에 탄 비닐하우스도 있습니다. 시간당 100mm 넘는 폭우 때문에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에 물이 성인 무릎 높이까지 차면서 길이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돌덩이들이 휩쓸리면서 정수장 송수관이 파손돼 일부 지역의 물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말 목장이 물에 잠기며 마치 호수를 방불케도 했습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만 원이란 거 아니야. 다 작살나불고. 이분도 콩하나 이거 다 작살나시고 이번에 이제 물품 동가구나. 이거 1년에 한 번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현재 제주도 재난안전본부에 접수된 시설 피해만 120여 건으로 내일까지 폭우가 계속되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서입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제보는 태풍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이번에도 KBS에 수많은 제보를 주셨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골목길이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연신 물을 퍼내보지만 금방이라도 담벼락을 넘어 집으로 들이칠 것처럼 거센 흙탕물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걸어가기 힘든 상황이고 마을 주민들이 많이 몇 분 나오셔갖고 물 정리하면서 창고도 거의 침수 상태인 상태고. 태풍이 지나간 제주도는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비바람에 휩쓸려온 진흙으로 가득 찼습니다. 쉬지 않고 내리는 비에 앞도 잘 보이지 않아 운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여름 내내 애써 기른 감귤나무는 또다시 찾아온 가을 태풍에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의 비닐하우스도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힘없이 떠다니는 농기계들로 농작물을 키우던 비닐하우스는 폐허가 됐습니다. 폭우뿐만 아니라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건물 지붕은 강한 바람에 뜯긴 채 마치 종잇장처럼 흔들리고 힘없이 부러져 속살을 드러낸 나무가 당시에 위험했던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건물이 무너진 제보 영상도 다수 들어왔습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고군면에서는 강하게 불어닥친 비바람에 학교 담벼락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운동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KBS는 재난방송에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쏟아지는 제보 영상을 뉴스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시청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는 태풍 피해 예방과 정확한 상황 전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번에는 태풍 미탁의 예상 경로상 어느 지역이 취약한지 또 어떤 점에 대비해야 하는지 재난 스튜디오 연결해서 분석해 봅니다. 김민경 기자, 지금 현 상황에서 위험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일단 태풍의 진로상으로 위험 지역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태풍 미탁은 지난 94년 동해안에 폭우를 몰고 왔던 세스와 진로가 지금 유사합니다. 태풍의 반시계 방향에 강풍이 맞부딪히는 남부지방으로 폭우가 쏟아지다가 동해안으로 강풍이 밀려들 무렵에 동해안 지역으로 비바람이 집중됩니다. 이 시점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재난 위험 지역의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한 지도를 통해서 KBS의 실시간 CCTV 영상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해안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해일과 침수 위협이 큰 지역이 해안을 따라 줄줄이 분포했습니다. 지금 바다와 맞닿아 있는 데다 동쪽으로는 백두대간이 있기 때문에 태풍에서 몰려오는 동풍과 맞부딪히면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강릉 주문리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해안에서도 해일 피해가 유난히 잦은 곳입니다. 이 지역으로는 태풍 때마다 해일이 밀려오지만 관광지이기 때문에 조망권 때문에 방파제 높이가 채 1m도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해일 피해가 지금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제위험지구 지정돼 있습니다. 현장의 실제 상황 보겠습니다. 비바람이 이미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한 모습이 화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파제 안쪽까지도 지금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파고가 높아지는 모습이 화면상으로도 확인됩니다. 파고 앞으로는 최대 6m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침수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일대에 계신 분들은 지금 해안가는 피하셔야 합니다. 강릉 지역으로 남대천이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와 맞닿는 지점 송정지구는 침수 피해가 잦아서 재난 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좀 남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남쪽 포항 지역도 태풍 경보 발효 중입니다. 남쪽에 있는 영암지구를 비롯해서 해안 지역으로 지금 해일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 태풍 타파 때도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서 이 일대 두호동과 환여동으로 있는 해안도로까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 상황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모습에서 이번 태풍의 위력 가늠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도로까지 밀려들어서 일부 침수가 된 상태입니다. 초속 20m 안팎 강풍과 함께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대에 계신 분들은 해안도로 이용은 피하셔야 합니다. 네, 이 태풍이 내륙을 통과하는 지역 남해안은 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는 전남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남 지역은 저지대가 많아서 만조 영향을 해안 지역으로 크게 받습니다. 게다가 지금 평소보다 해수면 수위가 높은 대조기까지 겹쳐 있습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해안도로들 위험합니다. 일단 목포 지역, 서해안 지역 중에서도 지대가 낮은 지역에 속합니다. 물이 잘 빠지지 않고요. 해일까지 곧장 밀려와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위험 지역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북항지구입니다.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상습 침수 지역이고요. 이 지역으로 지금 해안도로는 침수 위협이 큰 상태입니다. 현장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의 중심부와 가까워지면서 지금 비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선박들이 줄줄이 정박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 지금 빗길로 변했습니다. 이 지역을 오가시는 분들 내륙으로 즉시 이동하셔야 합니다. 전남 지역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태풍이 상륙 이후 전남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여수 북쪽을 지나기 때문에 태풍의 오른편 위험반원에서 비바람을 맞는 지역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여수 지역 상세한 위험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쪽에 있는
국동지구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만조 때는 바닷물이 배수관을 타고 역류해서 일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 찼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지역 만조 시간대 태풍과 근접할 걸로 보입니다. 인근 여수항 상황 보겠습니다. 초속 20m 안팎 강풍이 밀려들면서 화면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뿌옇게 보이죠? 이 지역 태풍 경보입니다. 바람이 계속 거세져서 내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300mm 비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마지막까지 피해 없도록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네, 재난방송센터에서 김민경 기자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북 울진에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북 영덕군 강구시장 일대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는 앞으로도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침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바랍니다. 네, 태풍으로 하늘길도 묶였습니다. 제주공항 등 남부 지역으로 가는 국내선 항공편들은 오후부터 대부분 결항됐는데요. 김포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전국 공항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슬기 기자, 네, 공항이 텅 비어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출발 현황판에는 조금 전까지 붉은색 결항 표시가 가득 찼었는데요. 지금은 모두 운항이 끝나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중부지방에 위치한 이곳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기상 상황이 양호한 편이어서 해외로 가는 국제선의 운항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결항이 발생한 공항은 가장 먼저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공항인데요. 오후 1시부터 제주공항을 거쳐가는 거의 모든 항공편이 사실상 결항됐습니다. 김해와 무안, 여수, 광주공항에도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기 결항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하루 제주공항 162편, 김포 101편, 김해 48편, 광주 12편 등 361편이 결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녁 들어 제주도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일부 항공편의 운항이 재개되기도 했는데요. 대한항공이 저녁 7시 이후 이륙하는 제주행 여객기 3편을 다시 운항하기로 한 겁니다. 자정 이후로 태풍특보가 점차 해제되면서 내일은 전국 대부분의 공항이 다시 정상 운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항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출발 전에 공항 홈페이지나 예약한 항공사 등을 통해 결항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김포공항에서 이슬기 기자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북 울진에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북 영덕군 강구시장 일대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는 앞으로도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침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바랍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엔 예방사업이 이뤄집니다. 이 취약지역은 현장조사를 거쳐서 정해지는데 산사태 우려지역 중 현장조사도 하지 못한 곳이 전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한 마을 뒷산. 2013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계곡에 사방댐이 설치됐습니다. 토성류가 많이 내려와서 여기 보면 논밭이나 이런 데가 많이 피해가 들어왔었어요. 토성류 같은 건 큰 돌을 잡아주고요. 유속을 줄이기 때문에 물만 이렇게 나중에 흘러가기 때문에 피해가 적게 되죠. 이렇게 사방공사 같은 예방사업을 하려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현장 조사와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근처에 또 다른 산자락. 산불로 쓰러진 나무에 급경사지에선 흙이 흘러내립니다. 이 산사태 우려 지역의 경우 바로 옆에 펜션이 있어 많은 비가 올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지만 현장 실태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났어가지고 좀 호가 오면 그 토사가 밀려서 큰 줄까지 산사태가 발생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는 매번 나중으로 밀립니다. 신속히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현재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조금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고 산림청이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류한 산사태 우려 지역은 13만 5천 곳. 그러나 현장 조사를 한 곳은 3만 1천 곳뿐입니다. 주거 형태가 산사태 위험 지역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실사를 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죠. 국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예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난 6년 동안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만 5천여 곳.
현장 조사를 나가면 70%가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는 만큼 실태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조국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거셌고 또 여기서 파생돼서 황교안, 나경원 두 대표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진 국정감사 첫날이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문체부 국정감사는 시작 25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 증인 요구 때문인데 조국 장관 딸이 인턴을 한 서울대 인권법센터장의 부인입니다. 소리 지르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의미에 깊은. 한국당은 문체위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대법원 국감에선 촛불 집회 참가 인원이 도마에 올랐는데 대법원 앞 사거리까지 200만이 모였다는데 200만이 모일 수 있습니까? 저는 인원수 과방위에선 드론을 활용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드론이 말이죠. 생체 인식 기술 접목하면은 그 몇 명 오는지 그냥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난감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저 정도 논란이 일어나면은 꼭 내가 장관을 해야 되냐 하는. 저는 제가 맡은 것만 열심히 보고.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의혹으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장애인 봉사활동과는 상관없는 공적사항이 공적조서에 적시되기도 했습니다. 서로 싸우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국정감사장을. 압수수색 영장 건수,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 검찰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검찰 관계자, 수사에 진짜 관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피의사실이 공표가 되고. 결국 민주당은 조국 장관 가족 수사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검찰 개혁에 관한 소식입니다. 사실 검찰은 이전에도 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개혁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피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검찰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내놓은 검찰 개혁의 로드맵을 액면 그대로 실천할 것인가 의문 부호가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혁에 저항하기도 했고 여론이 들끓을 땐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며 개혁의 예봉을 피해갔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는 검찰개혁의 하나로 대검 중수부 폐지를 추진했지만 검찰 수장부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수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잘못이 있다면 제일 먼저 목을 치겠습니다. 대선 자금 수사 직후여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컸던 상황, 정부도 더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의 상징인 대검 중수부 폐지는 당시 검찰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책임론이 불거지고 중수부 폐지 여론이 다시 거세졌지만 검찰은 서민범죄인 저축은행 사건 수사 등을 명목으로 중수부를 지켜냈습니다.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게 되면은 그 상륙부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켜낸 중수부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4월에서야 폐지됐습니다.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날 때 감찰 본부장 신설 등 위기를 넘기기 위한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현재도 쟁점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는 참여정부 당시에도 추진했지만 검찰의 반발 등에 좌절됐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긍정적인 태도로 바뀐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부터입니다.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검찰이 자체 개혁 속도를 높이게끔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이번엔 검찰 수사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하겠습니다. 예, 최은진 기자, 조국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분위기네요. 네, 오늘 검찰은 공식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정 교수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소환 일정이나 소환 방식은 말하기 어렵다고도 했는데요.
이 소환 방식이라는 게 공개 소환이냐, 비공개 소환이냐는 건데 현재 두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또 조사에 방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의 기소 이전에 정 교수를 조사할지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촌 조카의 기소 만기 시점이 내일 자정이기 때문에 정 교수 소환이 내일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네, 정 교수 소환 일정 소식을 이 9시 뉴스에서 벌써 몇 번째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예, 사실 정 교수 소환은 지난달 중순부터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가 안 되는 이유, 즉 수사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늘 브리핑에서 수사는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반박도 했는데요. 원본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조의 전체 과정이 명백히 확인되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추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검찰 수사 소식은 최은진 기자였습니다. 태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태풍이 전남 해남 쪽에 상륙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현재 경북 영덕의 강구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김지용 기자, 경북 영덕 지역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고요? 네, 태풍 미탁이 북상함에 따라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시장 일대에 조금 전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영덕군은 최대 시간당 38mm에 이르는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어 저지대인 강구시장 일대에 주민을시 대피령을 내렸고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포항과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는 태풍 경보와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고령이 224mm로 가장 많고 포항 218m, 경주 토암산 204mm 등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100에서 250mm가 더 내리겠고 많은 곳은 5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침수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태풍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주택 침수 피해 10여 건이 접수됐고 저지대인 영덕 강구시장에는 주민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오늘 오후 3시쯤에는 포항 송도동 변압기에 벼락이 떨어져 주변 지역이 1시간 동안 전전됐습니다. 바닷길도 모두 끊겼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항포구에는 선박 3천여 척이 피항해 있고 섬 지역으로 가는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경상북도와 동해안 지역 시군들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지난 태풍으로 입은 피해 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안가나 저지대 지역 주민들은 피해 예방에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경북 영덕 지역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은 김지홍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확진 판정이 연이어 나왔고 의심 신고는 파주와 김포에서도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잠잠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파주 현장 연결합니다. 양민철 기자, 이 파주에서 2곳이 확진 판정 나왔죠? 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파주 적성면의 한 양돈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파주에서만 2번째, 국내 11번째 확진 판정입니다. 이 농장엔 돼지 18마리 뿐이지만 반경 3km 안에는 2개 농장 2,500여 마리가 더 있습니다. 이 농장은 방역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운 무허가 농장으로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금지해온 잔반을 사료 대신 돼지에게 준 것으로 파악됐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막아주는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이에 앞서 파주 파평면 양돈 농장도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농장은 돼지 2,400여 마리를 기르고 있고 반경 3km 내에
9개 농장에 12,000여 마리 돼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엔 파주 문산읍에서, 오후엔 김포 통진읍에서 총 의심 신고 2건이 들어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 판정이 남에 따라 오늘 새벽 3시 반부터 48시간 동안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확진이 나온 농장들 3km 반경 안에 있는 총 13개 농장 17,000여 마리 돼지에 대해서는 매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 18호 태풍 미탁의 북상에 따라 농장의 시설물 점검과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파주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비무장지대 관광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도라산역 등 민간인 출입통제선 북쪽 안보관광지에 대한 관광이 중단됩니다. 네, 파주에서 양민철 기자였습니다. 전국 사립대 재정 비리 규모가 지난 11년간 4천억 원이 넘는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교육부와 사립대의 끈끈한 유착 관계가 근절되지 않는 사학 비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확인해보니 100명이 넘는 교육부 퇴직자들이 현재 사립대 교직원으로 재직 중이고 지난해에만 50억 원이 넘는 돈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극동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 중인 A씨. 2012년 교육부 서기관에서 퇴직한 뒤 바로 다음 날 이 학교 부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역시 교육부 서기관 출신인 B씨도 2017년 교수로 임명됐고 지금은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부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총장 2명이 모두 교육부 출신인 겁니다. 이처럼 현재 사립대에 재직 중인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은 전국 80여 학교에 걸쳐 모두 113명. 대부분 4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지만 7급과 8급, 9급 기능직까지 다양한 직급의 퇴직자들이 사립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대학들이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모두 53억여 원으로 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제 액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육부가 지난 11년 동안 사립대 감사를 통해 적발한 횡령이나 회계부정 등 위법 부당 행위는 4,000건이 넘지만 관련 비위 당사자의 90% 이상은 징계가 아닌 경고나 주의에 그쳤습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퇴직 후 사립대에 재취업한 이른바 교피아들이 사학비리 처벌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학비리가 만연해도 교육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이유가 바로 이 교피아들 때문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재취업이나 퇴직 후에 이 취업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학혁신위원회도 최근 발간한 백서에서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이 사립대학 내 중요 직위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유착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은익입니다. 태풍이 다가오는데도 열린 수요 시위에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류석춘 교수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이형훈 전 서울대 교수는 또다시 류 교수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친일 적폐 청산하자. 류석춘을 파면하라. 태풍을 앞둔 빗속에서도 어김없이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더 나빠. 왜 그런 말들을 해? 왜 그런 몹쓸 말들을 해? 가슴 아프죠?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망언. 이 때문에 오랫동안 일본 정부와 싸워온 할머니들의 외침이 무색해졌다며 참가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대학 교수가 강의실에서 해방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 할머니들의 절규는 도대체 누구를 향한 절규였을까요? 이런 가운데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이형훈 전 서울대 교수는 류 교수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대학이 먼저 망하는가 봅니다. 수강생, 동료 교수, 대학 당국, 동문회가 벌이는 그 몰지성의 행태는 또 강의 녹취를 공개한 학생을 마구 비난하며 문제의 발언은 성희롱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학생의 영혼은 파괴되었으며 인생의 패배자로 전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이나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고 강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연세대는 해당 강의를 중단시키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류 교수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징계가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경희입니다.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의붓 아버지의 행각이 집안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아이 엄마는 폭행을 말리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진현 기자입니다. 의붓 아버지의 잔인한 폭력으로 숨진 5살 A군이 살던 집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안방 등 집안에만 3대, 문화까지 포함하면 모두 4대입니다. 아이 엄마는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일단 엄마 진술에 의하면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하고 아이들 감시하겠다는 게 엄마. 경찰은 CCTV에 녹화된 한 달치 분량의 화면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5일 의붓 아버지 이 씨가 안방에서 5살 아들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아이 엄마의 태도입니다. 경찰은 CCTV 화면 속의 엄마는 아이가 묶여 폭행을 당했을 당시 안방을 수시로 드나드는 등 정상 생활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자신도 폭행을 당했고 나머지 2 아들도 죽이겠다는 협박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초기 진술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특히 2년 전 의붓 아버지가 숨진 A군과 둘째 아들을 학대했을 때도 아이 엄마는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한 달 전 보호시설에 있던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것도 아이의 엄마입니다. 보호 명령 기간이 연장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친모께서도 귀가 신청을 하셨고. 경찰은 아이 엄마를 다시 조사해 아동학대 방임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어제 홍콩에서 중국 국경절 애도 시위를 하던 고등학생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분노했고 반정부 시위는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홍콩 연결합니다. 김영준 기자. 네, 총에 맞은 학생이 치료 중인 병원이죠. 다친 학생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총알을 빼내는 큰 수술을 받았는데요.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겨서 지금은 조금씩이지만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18살 남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어제 오후 4시쯤 홍콩 치난 지역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그것도 왼쪽 가슴에 실탄을 맞았는데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일로 홍콩 시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요. 네, 6월 초부터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 과정에서 부상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시위 참가자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다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홍콩 시위대는 고등학생 피격 사건을 피해 빚이라고 부르면서 그 빚을 갚겠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홍콩 도심 9개 지역에서 경찰의 폭력적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거리 행진과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상을 입은 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중고등학교로 수업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홍콩 경찰 당국은 시위대에 공격을 받은 경찰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총을 쏜 거다, 정당방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집회의 권리와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계속해서 유지돼야 한다며 긴장 수위를 낮추고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콩 시위대 측은 이번 주말인 5일과 6일에 총상을 입은 학생과 부상자들을 지지하고 총을 쏜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또다시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홍콩에서 김영준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정규리그 마지막 날 영화 같은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두산은 박세혁의 끝내기 안타로 한국 시리즈에 직행했습니다. 첫 소식 강재훈 기자입니다. 두산의 폐색이 짙던 8회 말 무명의 대타 김인태가 5대5 동점 3루타를 치며 역전 드라마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동점! 미라클 두산이 또 한 번 더 해냅니다! 그리고 운명의 9회 말 1사 2루 양의지의 빈 자리를 대신한 박세혁이 NC 마무리 원종현의 축구를 공략해 끝내기 안타를 쳤습니다.
한 시즌 동안 떠난 형 때문에, 선배 때문에 좀 많이 비교도 됐었고 많이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우승으로 좀 보답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한때 3위까지 추락했던 두산은 시즌 막판 무서운 상승세로 SK의 9경기 차 열세를 뒤집는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희비가 엇갈린 SK팬과 두산팬의 영상이 화제가 될 만큼 역대급 역전 우승입니다. 20승을 올린 에이스 린드블럼과 최다 안타 타이틀을 차지한 페르난데스가 대역전 우승의 투타 주역입니다. SK 더블헤더를 이기면서 분위기가 올라가면서 2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1위를 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고 그때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프로야구는 내일 LG와 NC의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으로 가을 야구를 시작합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다음 달 프리미어 12에 출전하는 야구 대표팀에 강백호와 이영하 등 젊은 선수들이 대거 발탁됐습니다. 김경문 야구대표팀 감독은 오늘 최종 엔트리 28명을 발표했습니다. KT의 프로 데뷔 2년차 외야수 강백호, 그리고 두산의 이영하와 LG의 고우석 등 3년차 투수들이 나란히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뽑혔습니다. 타자에서 투수로 변신해 세이브왕에 오른 해외 유턴파죠. SK의 하재훈도 뽑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양현종과 김광현, 박병호 등이 포함된 대표팀은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프리미어 12대회에 출전합니다. 남자 핸드볼 대표 선수 8명이 진천 선수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지난 8월 선수촌에서 술을 마신 8명에게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17일부터 시작되는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에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손흥민이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토트넘은 바이에른 뮌헨에 무려 7골을 내주며 참패했습니다. 이진섭 기자가 전합니다. 손흥민은 전반 12분 시소코의 패스를 원터치 슈팅으로 연결해 노이어 골키퍼의 방어막을 뚫었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첫 골이자 시즌 3호 골. 차범근의 유럽 통산 최다 121골에도 2골 차로 다가섰습니다. 손흥민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첫 골을 기록하며 징크스에서 벗어났지만 토트넘은 대참사에 휘말렸습니다. 킴미이와 레반도프스키에게 연속골을 내주고 역전을 허용하더니 후반엔 나브리에게만 4골을 내주는 등 수비가 무너지며 7대2로 완패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컵대회에서 4부 리그 팀에 졌던 토트넘은 2주 연속 참사급 패배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까지 했던 토트넘은 리그에서도 3승 2무 2패로 6위에 그쳐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비시즌부터 에릭센의 이적설과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되는 포체티노 감독 등 팀 분위기도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챔피언스리그 1무 1패로 비조 최하위로 추락하자 일부 팬들은 포체티노 감독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토트넘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끝으로 기상센터 연결해 태풍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은한 기상캐스터, 방금 전 태풍이 상륙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예상 진로는 어떨까요? 네, 약 30분 전인 밤 9시 40분에 태풍 미탁이 전남 해남에 상륙을 했습니다. 점차 태풍은 북동 지나면서 남부지방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밤새 남부 내륙 지역을 지나면서 내일 아침에는 대구 부근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내일 오전 중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는 길목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그와 인접한 해상에도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충청도에도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곳이 많고 많은 비가 내리는 강원 영동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태풍이 만들어낸 강한 비구름이 한반도 전역을 아주 크게 뒤덮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레이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시간당 50에서 60mm 안팎의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방금 전까지 경북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90mm가량의 세찬 비가 쏟아지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500mm 이상이 되겠고 영남 지역도 최고
그리고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 예상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먼저 서쪽 지역에서 비가 그치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 영동 지역과 경북 동해에는 비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는 길목이 남부지방과 또 해안가 또 제주를 중심으로 모레까지 아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내일 동해상은 점차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내일 최고 7에서 8m의 거센 파도가 일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